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이의원 공무원입니다. 오늘 또 전국에서 이렇게 NGO 지도자분들 또 교수님들 모신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환경산업기술원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좀 수준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보고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깜깜한 건 아니니까요. 또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냥 편안하시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술원을 잠깐 좀 소개 좀 해드리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올해 환경부의 환경 정책이 어떤 키워드로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이 분야별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산업기술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수경 산업에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 보시면은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환경기술 진흥원하고 친환경 상품 인증원하고 이제 원장님들이 원장이 되었습니다만 두 개 기관이 통합이 됐고요. 토양도 하고 연구단위도 인증을 하고 국제 환경도 하고 한다는 전반적인 연영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환경 아닙니다. 저희 기관은 국내의 환경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핵심 업무로 해서 그다음에 그 특정화된 기술을 환경 산업에 접목을 시키고 후공적인 기술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기본 축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친환경 마크라든가 녹색 인증, 제품, 공공 녹색 구매라든가 친환경 제품을 인증을 해주고 공모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라든가 환경오염 피해, 성면 피해 구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본부는 두 개, 5천 2단 30톤 센터가 되는데요. 녹색융합 클러스터라고 여기서 인천에 환경관리분야로 국립환경과학원 거기에 환경연구단지 종합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러스터라고 해서 새로 환경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입주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대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좀 특별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한 700만쯤 되고요. 예산은 1조 1,000억에서 1조 2천억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R&D 분야가 연간 3천억 정도 지원되고 있고 환경산업이 4천억, 나머지 피해 구제가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금 제목은 미래 비전인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분야가 4가지 기본 분야가 있고 환경 기술은 저희 목표는 2030년도에 선진국의 90%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83, 4% 정도.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를 리더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 수준에 아직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직 85% 수준 상회합니다. 그 밑에 있고 90%까지 따라잡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또 이 환경산업 관련 녹색정책 규모를 50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겠다. 결국은 환경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녹색 관련 제품에 대한 국민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신뢰도를 95% 이상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거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현재까지 한 5,800명 정도가 저희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100명, 1000명 정도밖에 판정을 못했는데 올해 마지막 신청하신 분 3,400명을 12월까지 모든 분들을 판정을 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게 지금 저희의 업무 계획이겠습니다. 현안은 그래서 지금 한축이 아까 이 전 시간도 많이 강의를 하시는 것처럼 바뀌었는데 기후위기 관련 기술 개발, 산업 관련 친환경 관련 지원, 그래서 4개 현안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올해 간단히 소개를 인용을 하는데 환경 발표인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세계의 앞으로 10년간 10대 리스크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기후 위기, 기후 실패, 두 번째가 극한 기상, 세 번째가 다양성 손실을 해서 1, 2, 3번이 모두 환경 이슈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큽니다. 그 말씀드리시고요. 환경은 결국은 왜 환경부가 규제부서라는 인식이 있는데 산업부가 자꾸 왜 환경 산업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 산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거 글로벌 수준을 9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환경 기술은 국내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업이 다 기술도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산업을 육성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초격차 기술, 상위 5% 정도로 따라잡아야 이게 우리나라 산업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수출이 되는 것이다. 환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지금 역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R&D를 지키고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과제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 앞에 핵심 외에 미세먼지라든 공기, 자연생태계, 그리고 위에부터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책 방향이십니다. 간단히 소개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환경 기술에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본 겁니다. 핵심적이고 수처리 물 분야는 쉽게 얘기하면 상수 및 공원물과 구분하고 화천의 유해 물질 오염된 이 기술을 어떻게 이것을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게 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폐기물 분야입니다. 폐기물이 주변에 많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폐플라스틱이 최근 이슈가 되는데 폐플라스틱 제한을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토양 지하수 분야도 토양 보건 지금 뭐 용산 보건 지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토양 보건 문제, 지하수가 오염된 문제, 이것을 어떤 기술로 이것을 보건할 수 있는가. 대기도 지금 일반 플랜 옛날에 미세먼지부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금융트럭 부분, 차량용 내용 개선 장치, 대구형 처리 장치도 저희가 기술을 지금 신경. 이것은 왜 그러냐면 뒷부분에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진출을 하려면 앞으로 이 금융 시설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술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난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난방,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떠오르고 이것은 결국 온실가스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 에너지 난방은 저희가 지금 올해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튀르키예 지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원에 단절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나라에도 지금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술 개발해서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 분야를 보면 이렇게 그림만 있습니다. 상수를 긴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간이 정수기 시스템이나 이런 정수 시스템. 요즘은 남해안에 남도라든가 이런
이번에 올해 가뭄이 들어서 섬 지역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 근처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담수화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동식으로 배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수화 시설을 전에는 중동의 사우디나 쿠웨이트에 저희가 수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지역의 섬 지역에는 고정식 아니니까 이동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성공하고 위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또 유기물 분해기사 이런 경우는 미세먼지, 유해인자 검출 기술 이거는 코비드 코로나인데요. 이런 사례는 뭐냐면 하수처리나 폐수처리장에서 극미량의 오염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금속이나 근데 이런 부분은 그 중금속 조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세하기 때문에 너무 그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 폐수처리라는 성능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그 미량 유해물질을 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차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전환을 했고, 그러면 이 코로나 검체기로 미세 측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 측정기를 전환하자 해서 이것이 그때 코로나 당시에 이 검출기 판정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외에 한번 5개 수출을 해서 그 기업이 성장 사례인데 이것은 어떤 사례냐면 그냥 파열과 침으로 코로나 검사하기 힘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침으로 자기 똑같은데 침으로 검출하는 이세 측정 기술이 있었거든요.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대장균 검출 키트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폐기물 분해인데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진이 재난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국가, 또 전쟁하는 국가에 건물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잔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또이 도로 골재를 많이 실제 사용하면서 똑같은 재건축하는 단지에 이 건축물이 가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다시 골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원료인 PE 원료로 다시 원사를 만들어서 다시 제품을 만들고 이 PE 제이용 원사를 가지고 대표로 지금 가방이나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어타일을 가지고 카본 브레이크라는 원료를 다시 만들어내요. 이것도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해외에 수출 많이 되고 이것은 재생료 생산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폐플라스틱을 다시 역분해 녹여서 나프탄화 중질리고 기름으로 다시 만드는 기술이 지금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돌아다니는 시골의 고추밭 거리에 월층 비닐, 비닐 흡수 이런 부분을 다 수거해서 다시 넣으면 이것이 다시 역반응을 해서 녹여서 나프탄화 중질로 석유 기름으로 다시 빨리 만들고 이것도 리튬을 폐배터리 전기차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성능이 된 배터리에서 리튬을 비싼 것들 이것은 좀 오래됐고 이거 약간의 전에 압치의 문제로 있었지만 RBF, SRF하고 고용연료를 다시 에너지화하는 시설을 이 토양보건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양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에 화양유를 제거하는 토양을 합니다. 중금속 전기열 활용을 해서 전기를 활용해서 현장에 토양을 어떻게 보관하는가 하는 그리고 이것도 전기열이고 지하수나 기술 흡착된 것을 이게 추출해내거나 풍력 에너지 활용하는 정원 기술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배기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용 차량 지금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배기 미세먼지라든가 무슨 초활성 유기화물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기술은 지금은 이렇게 군용 차량, 우리나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시설도 제가 구매를 하고 있고, 또 항만 기계, 바닷가 구에서 하는 기계에 대한 배기를 저감하는 기술, 이런 것을 지금 R&D 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충전 장치인데 이동식하고, 이것도 전기를 저장하는 겁니다. 태양광에서 많은 에너지 생기는
저장 이동식에서 저장 시설, 가스 압축기, 그리고 콘덴싱 물 이것도 인라인이고요. 여기 지금 수출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이 콘덴싱 보일러가 지금 저희한테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중국하고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옛날에 지금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가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도시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거기를 지금 보일러를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지지난주에 저희가 가서 업체랑 연구를 받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적 운영 중입니다. 다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산업기술입니다. 이제 좀 다 아시겠지만 ESG. 그래서 저희가 맡은 것은 이 환경입니다. 환경 쪽을 저희 집중내고 저희 기관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까지도 ESG에 앞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건 다 아시겠고요.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에서는 ESG를 많이 들어서 어려운 것이 많은데, 실제 공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ESG냐 하는 그 실험 분위기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도 많이 했고, 작년부터 협회 단위로 MOU를 체결해서 협회 단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 아시다시피 탄소 국경제도나 공급망 실사 지침 때문에 유럽에는 25년, 26년부터는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생산 제품은 수출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를 초과한 만큼 배출권을 사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수출하는데 우리 제품의 온실가스가 기준치보다 많으면 1톤당 얼마만큼 유럽에서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죠. 돈을 더 내고 해야 되고, 특히 철강이라든가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은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되지만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제도를 적응하지 않고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원 내용은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오신 분은 기업체는 안 하시지만 환경적인 자가진단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환경 관련 법이 우리나라에 한 77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환경 관련 법을 예를 들어서 도장이나 표면 처리라고 하는 기업이 기업이 보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5명에서 20명, 30명밖에 안 되시는데 지금 환경 관련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70개는 어떻게 우리 기업에서 이걸 위반을 안 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로 시스템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가진단내가 클릭을 해보면 우리 기업이 내 업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거 공급망 실사하고 똑같은데요. 공급망 실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가점검을 해드리는 같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국제협약, 먼저 이거 말씀드린 건 국내법 한 70여 개, 이거는 국제협약,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협약에 의해서 수은협약에 의해서 제조업 제품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이걸 모르시는 제조업체에서 예를 들어 수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모든 그 프로그램 가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를 쓰고 있구나. 자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따서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려고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여기 환경 관련 많이 관심 많지만 녹색 블루책에 코리아 수논이라고 표현하는데 차이적으로 원전 문제가 심각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녹색 블루책에는 뒤에서 다시 녹색 채권에서 나오지만 실은 녹색 블루책이라는 것은
법적인 규정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야 환경기업이고 여기에 안 들어가면 환경기업 아니다도 아니에요. 이게 왜 시작이 되냐면 금융권에서 녹색기업을 채권을 발행해서 융자를 하고 싶을 때 이 기업이 녹색기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금융은행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 지금 요청을 사회적으로 한 겁니다. 이 기업이 녹색기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한 지침과 비슷한 거를 좀 만들어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금융권에서 좀 활용하는데 혼란이 없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시멘트를 제조하는 놈인데 이게 녹색기업이 아니다. 예를 들면 판단이 뭐 했던 겁니다. 시멘트,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녹색기업이다. 이건 굉장히 업종별로 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A은행에서는 녹색기업이라고 용시를 해주는데 B은행에서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쉽게 좀 이렇게 보고 참고하세요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돼서 나중에 이제 원자력 문제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고. 근데 이제 뭐 여기서도 제가 돌아갈 거지만 여기에 녹색 체계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녹색 산업에 또 사업을 하는데 승인이 많이 받고 설치 허가가 나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장 설립하고 무슨 사업 승인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그냥 참고용이니까. 다만 지금은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녹색 체계로 여기에 들어가주면 그 업종은 은행권에서 쉽게 유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녹색 분류 체계를 근거로 해서 지금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가이드라인도 작년 10월에 발표를 해서 지금 환경 관련 기업들이 많은 의미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뭐 직접적으로 여기 오신 리더분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녹색 기업, 녹색 산업을 얘기하는데 표로 하나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기반 구성할 때 일단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 두 번째 초기에 F 스타트업 환경이나 이런 녹색 산업을 스타트업할 때 저희가 1억에서 3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냥 보조금으로 나중에 환수를 안 받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환경 관련 기업을 하실 때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거를 스타트업 하시는 기업을 환경 창업 대전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센터 운영하고 연구단위 운영하고 회의 진출까지 추진하는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것. 성장 단계 여기가 본격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수환경 산업체를 지정해서 언론에 홍보해 주시고 또 환경 정책자로 융자를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규모의 1년의 융자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 특권 발행하는데 그 이자 차액을 지원해주고 사업화 지원, 컨설팅 지원, 환경기술 인정 등 성능 활용, 녹색 인증, 소품제품 지정해서 이 제품이 조달청의 수의계약으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성장 단계가 지금 현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나머지 해외 진출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도국에 대한 마스터 플랜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진출을 지원해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부의 업무부터 저희 업무입니다. 올해 목표는 환경산업이 20소 수출을 목표로 했고 앞으로 5년간 100조 수출을 목표로 지금 하고 이건 예가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오만, 사우디 여기 오만, 사우디 이쪽은 이집트 이쪽은 아시다시피 헬스 감소나 태양광 그리고 수소 에너지 생산하는 이 지역이었고 그리고 동남아, 호주, 북미 여기 중남미도 지금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유럽 선진국 이 부분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산업체가 진출하기는 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 중동은 돈은 많은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은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뭐 사우디 왕세도 방문하고 계속 오는 이유 저희가 이렇게 좀 교류를 확대하니까 뭐 환경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지금 능력이 우리가 이지역이고 아시다시피 이 아프리카고 남미는 이 지역을 제가 이렇게 평방을 치지는 절대 않는데 돈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ODA라든가 우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진출 우리 기업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여기는 수주를 하는 거. 여기는 거점을 여러분 거점을 어떻게든 저희가 좀 교두부를 만들어가고 우즈벡이라든가 중앙아시아 나중에 여기에 소유를 만드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같은 약간 지역은 비슷합니다만은 여기에도 저희가 거점을 지금 들어가려고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이제 시간이 4시간이라서 시장 개척단을 저희가 좀 유튜브로 운영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핵심 화두는 환경 AI나 ICT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술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 기술, 결국은 AI나 ICT를 같이 병행하지 않는 기술은 가서 해외에 진출하기 어렵고 수주도 어렵습니다. 그런 기술은 이미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미국에서 와서 보시면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 또 반도체 초순수 100% 일본에 수입한 건데 초순수를 제거하는 기술 또 바이오가스화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지금 현재 올해 내년 2-3년 동안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뭐 이런 금융기관하고 교육하고 있고 여기서 혹시 해외 진출을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하시는 분은 이게 지금 가장 큰 정책이 원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린 ODA라는 것은 무상원조입니다. 옛날에 왜 아프리카에 수도마도 나오고 무상원조. 이것을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 동남아 지역에 그린 ODA이고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을 150억을 무상으로 국비로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부터해서 대립장을 설치해주고 소각장을 놔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예를 들면 ODA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유상 ODA입니다. 이것은 비자가 있습니다. 일본 수는 수출입 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해외 진출하는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무상으로 가서 교두부를 만들고 그 지역을 한 도시를 한 구만 이렇게 무상으로 해준 다음에 그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시설을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서울이나 인천에 무슨 구 하나만 해주고 서울 전체를 우리가 유상으로 해주겠다 해서 제안을 하는데 이 유상은 굉장히 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범입니다. 차범. 저리 차범. 1%, 30년 차범. 이 정도. 그래서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는 이 환경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기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세계 개발은행이 많습니다. 세계은행 관련 은행하고 연구해서 다시 유상으로 이 덩어리 하나가 지금 한 2천억 정도 이 정도까지는 지금 연구에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 우즈벡 하고 있고 가나 하고 있고 남미 콜롬비아 온두라스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그래서 주변에 환경 관련 기술이 있는 아시는 기업이나 그런 연구 기관이 있으시면 뭐 이런 관심 있으신 분 저희한테 나중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순수하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시장 개척단을 파괴하고 해외 바이오 초청이 GGHK라고 우리가 그린 글로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행사.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것도 행사를 했고요.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을 가서 환경 관련 기본적인 설계 플랜을 좀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 차트되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제 행사를 저번에 부산에서 했는데요. 미국에서 7개 나라 장차관을 오셔가지고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생뚱맞은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밖에서 글로벌 환경 관련 산업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1,100조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럽정책연구센터, 세계은행 이렇게 각 기관에서 편차는 있습니다. 현재 최고는 1,300억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전쟁이 계속 안 끝나기 때문에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5월 달에 폴란드 바르샤바, 바로 우크라이나 경계에 있는 바르샤바에서 한국 기업하고 우크라이나 교회 지자체 단체장 폴란드 인사들 해서 모여서 실은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 60개 기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 주요 전략은 뭐냐면 이건 나중에 어디에서 선생님들과 좀 말씀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하실 때 왜 주요 전략이 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전략이 뭐냐 이거 한번 쭉 시간 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사단법인 러시아 경제협회 지금 오늘 여기도 추가하는 사단법인이지만 이는 3자부에서 독립된 협회입니다. 유럽, 아시아 지역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경제인들의 사단법. 여기 이분들이 이 전략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전쟁의 본질 그리고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전쟁이 이게 어떤 본질이고 이게 왜 이 재건이 왜 필요하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가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마을 지역 간의 재건을 통해서 이게 솔루션 지향적 재건을 한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 파괴된 건물만 폐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옆에 아니면 전체 단위를 한 도시를 재건하겠다. 새로운 도시. 그런 전략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왕 전략적으로 재건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4차 산업과 탄소 중립이라는 철학과 개념이 들어가는 재건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저희 환경을 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좀 눈여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재건의 의미는 뭐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동대응 또는 이렇게 강대국 간의 또는 통합적 대응을 시사하는 유럽과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시험하는 장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처한 상황하고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로 복구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왜 여기를 전복구에 들어가야 되냐.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자유민주주의 수립을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를 우크라이나가 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러시아 중국한 삼각 분배를 저지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확산하는 우회적으로 확산하는 의미가 있고 또 미국 서방하고 이렇게 연대를 강화한다. 이게 얘기가 뭐냐면 먼저 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나중에 복구할 때 참여를 하는다. 지금은 손을 못 보이다가 복구할 때 우리도 들어가게 할 때는 쉽게 그 판에 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우리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자꾸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이것은 지금 전략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게 국가적인 상징성도 있고 또 한미 동맹과 자유국가 간 다자청원의 안보학과 지원 사정 확보하는 취지. 그래서 미래 리스크를 선제적 대비했다. 경제 다변화, 식량 에너지 안보, 하여간 세계 공유 창구였습니다. 그렇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국구절 에너지 분야하고 과학기술 분야하고 환경 분야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과학 분야만 요약했는데 여기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수력, 태양광, 풍력파이어. 지금 아까 제가 우리나라 기술의 화두가 된다고 쪽에서 잠깐 보여준 것이 실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원자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원자력도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이 화석연료의 한계가 있거든요. 기타, 냉난방, 온수 공급 이것이 가장 거의 모든 나라의 이 문제가 공통적입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나라. 우리가 저렇게 편안하게 냉난방, 온수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없는 나라. 더 잘 아시겠지만.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런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부품 허브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게 다 결국은 다 이 산업으로 연계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분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스마트 시티 분야도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도시 단위 전체의 복원 이런 지금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갔을 때 제일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은 폐기물 에너지가 지금 보자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청수차가 없다. 쓰레기 운반을 못한다. 있다. 도시에 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에너지화해서 좀 겨울철에 아니면 봄수는 좀 난방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이 쥐리를 제거하면 토양 오염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쥐리가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걸 오염을 했을 때 토양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좀 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용수가 없다. 댐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활용수가 없고 먹는 물도 좋아.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동식 정수 소규모라는 기술이 지금 빨리 필요하다는 것들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상황을 지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지도를 검색해봤는데 한번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크라이나가 여기 이렇게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통인데 지금 전략적인 지역이 이렇게 6개 지역을 거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가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공로 지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로를 수출입하는 고창 지역이 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좀 종료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면 이 자료를 한번 떠올리셔서 주변에 관심 있는 분한테 또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가져서 같이 좀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말씀하시고 바로 하실 때 이 자료는 제가 파일을 우리가 드렸으니까 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 오늘 이렇게 일반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궁금한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조금 장관님 모시고요. 저도 지금 환경부에서 30년 근무를 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산업기술을 하는데 해외에 나가보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기대치는 너무 높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친구 할 때 우리 여권을 주니까 BTS 패스 물어보지 마세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 기술 스포츠 분야에서 너무 수준이 높아졌고 한국에서 가면 지금은 어디 가고 그 국가에서 엄청 우리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이 환경 관련 기술은 한국이 너무 지금 높게 미국에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것에다가 저것에다가 쓰레기 붙여다가 플라스틱 지원에다가
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너무 잘 산다는 인식이 커서 무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인식이 엄청 높습니다. 여기 오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방 가서 그 아까 보니까 선생님도 하시고 리더 역할 하셔야 되는데 어디 가셔도 2세나 하실 분 국민들은 자긍심 이렇게 팍팍 키워주실 수 있고 정도 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그 다른 데서는 아마 들어보지 못한 이제 그런 시간이고요.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네? 네. 그거는 지금 뭐 이제 그 전에 녹색 텍스노미 할 때 우리 이제 그 초안을 발표드렸고요.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해서 그 언론이나 보도자료들이 지금 다 나갔기 때문에 이상 뭐 제가 지식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거다 저거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 한계가 있나서 그래서 전에 한번 그 환경부 보도자료가 다 나갔고 거기서 이제 설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그게 앞으로 가고 앞으로 또 향후에도 이러이러한 분야를 더 검토해서 나가겠다. 지금 최종 결론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가다 보면 앞으로 환경 전공함을 먹고 사는 게 시장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니까 분명히 오셨다. 또 다른 분 중에 아까 그 지하수 오염 잠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흡착이라고 예만 좀 들어주셨고요. 지하수 오염의 원인은 굉장히 많은 부분가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오염되는 원인과 그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앞으로 기술적으로라든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지금 현재 지하수를 정화하는 기술을 이런 필요성이 있고 현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하수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광범위한 원인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수맥으로 다 연결됐다고 해서 제 지식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 지식으로 지하수 그래서 정답이 이거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좌우간 우선순위는 있을 것이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까지 미처 집중하지 못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하수 쪽으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여기로 R&D나 집중적으로 들어갈 파도나 주안점이나 그런 차원에서 소개왔습니다. 지하수 소실에 대한 그 방지 대책 이런 거에서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하수는 어차피 환경부에서 토양 지하수과에서 지하수 관련 법칙이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염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도상으로 전에보다는 부분을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좀 필요하신 거는 저도 한번 들어가서 우리 지하수 관광하는 부서 토양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더 좀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회장님께 의견 메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아까 그 해외 진출 경력 강화 거기서 지금 이제 SDG를 7개 조항 그 안에 보면은 유럽 유엔에서 각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한다라는 특히 환경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미활용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산업과학기술원에 어떤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 왜냐하면 아까 그 나라 발굴 이제 하시는데 혹시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이런 데 포함이 돼 있는지 간략하게. 저희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FS 타당성 조사하고 마스터 플랜 사업을 공모를 한다. 하시는 기업체, 엔지니어링사, 건설회사, 환경관련회사 등을 해서 올해 단 50개 과제가 들어와서 저희가 평가를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바이오매스와라는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지금 말씀하신 인도, 동남아 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까지는 아직 넘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도 해외 사업이 마스터 플랜이나 타당성 조사나 바이오매스 등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나 기술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예, 그러면 큰 박수로 예, 강의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려주시고